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 외에 하겠습니다. 저 발언이 지금 큰 논란입니다. 네. 네, 서 기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왜 저런 말을 이 지사가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네,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김원웅 광복회장도 미군은 점령군, 또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해 논란이 됐는데 그와 비슷한 네.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런 주장은 이게 굴곡이 참 많았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북한의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1945년 해방 직후 이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또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 미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발표한 포고문엔 점령 그리고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령군이라는 게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38선 남북을 각각 이 분할 통치했던 미군과 소련군 모두 기본적으로 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전개 과정입니다.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은 스스로를 해방군으로 칭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소련군이 작성한 문서엔 소련이 북한 지역에서 발전, 제철 설비부터 곡식 가축, 은행 현금까지 털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당시 소련군 대령이 북한 지역을 둘러본 뒤에 작성한 보고서엔 소련군에 의해 매일 어디서나 엄청난 약탈과 폭력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부녀자를 겁탈했다는 범죄가 만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미 군정이 모든 정당을 합법화한 반면 소련 군정은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분단을 획책했고 또 결국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이어진 거는 소련과 중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서 기자, 친일 세력과 결탁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해방 직후 미 군정의 방침이 필요한 경우 일본인이나 친일파 기용을 허용하도록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맹률이 80%에 달했던 이 해방 직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북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 하는 거겠죠. 이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을 살펴보면 모두 임시정부 요인 또는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내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여권의 정세균 후보도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 외의 느낌표는 문재인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뒤늦은 화해 메시지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한일 관계는 최악입니다. 또 미국 역시 중국과의 패권 경쟁 탓에 우리 정부의 어느 때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죠. 반일, 반미몰이가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철진한 역사 인식으로는 이 외교적인 고립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을 또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 입당 장모 구속으로 빨라질까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입당은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장모의 구속이 입당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네거티브 대응에 상당히 약한 점을 드러냈다며 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을 언급한 이후에 이 진보 진영 전체가 윤 전 총장 검증에 불을 댕기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이런 공세에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네, 당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실제로 이 당 안팎의 대선 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주자들끼리 지나치게 과열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거를 막고 또 당 외부에서 우리 주자들 그 똑같은 주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장모가 구속된 뒤에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처가 리스크가 근데 네. 요양병원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네. 이 윤 전 총장 장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다른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총장으로 임명하기 훨씬 전부터 이 처가와 소송전을 벌여온 정대택 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검증 공세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장모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안론까지 이렇게 살짝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달 중에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특정 계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계속 입당 논의에 선을 그을 경우 이 여권의 검증 공세와 함께 대안론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 입당 장모 구속으로 빨라질까의 느낌표는 숨은 명분 찾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입당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었고 또 언제 입당한다고 못 박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달 하순 이후에는 충분히 입당이 가능한 환경이 올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계획을 바꿔서 이 조기 입당을 할 명분이 조금 약한 상황이죠. 이 입당의 명분을 언제쯤 찾을 수 있느냐, 그걸 찾는 때가 바로 입당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